중국 삼국시대 말기 진나라의 이름난 장수 양호가 조정의 간신배에게 모함을 당하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에서 항상 일구여덟이로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호와 같이 빼어난 인물도 열의 일구여덟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가 뜻한 바는 대체 얼마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열의 둘셋은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양호의 고사에 비춰 나를 돌아봅니다. 열의 일구여덟을 이루면서 그에 만족하고 때로 실망하는 꼴이 여적 소인배구나 싶습니다. 고개를 들어 넓고 멀리 보며 가슴팍에는 이루기 어려운 꿈을 품자고 매번 그렇게 다짐했으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 여겨지면 천하의 양호조차 열의 일구여덟을 이루지 못했음을 떠올립니다. 어쩌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려도 천하의 양호와 같은 이도 열의 둘셋밖에 이루지 못했음을 생각하려 합니다. 자고로 사내의 꿈이란 고매해야 하는 것. 충분히 높고 귀한 꿈을 품도록 합시다. 이루면 더없이 기쁠 것이고 끝내 이루지 못했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양호의 꿈이 그랬듯이.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사입니다. 네, 최기사. 요즘 소모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왜 늦었어?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네요.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늦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아침에 눈 떴는데 지금이 지금 아침 10시 네. 반 정도 됐는데요. 눈 뜨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이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소모임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소모임을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최 기사가. 네. 소모임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 해보죠. 우리 소모임 자랑 좀 해봅시다. 최근에 김 기사가 다리를 다쳤죠. 네. 다리 다쳐가지고 제가 지금 단독으로 5월 달에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이 그 감상을 공유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치만 나오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소모임에. 네,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이 감상을 나누는, 그리고 최근에 책 모임도 있으니까 같이 책을, 또 같은 책은 아니에요. 각자 다르고 현실적인 이유로 각자가 읽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인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은 저희 최기사 그리고 저도 가끔 나갈 수 있고 해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네. 전시도 한번 같이 보러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네. 알아서 그쪽에 보시고 저는 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고 계세요. 저희 고정 청취자가 팟빵에만 300 몇십 분 계시고, 그다음에 아이튠즈까지 하면 1000분이 넘으시는데 그분들이 제법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분 나오셔서 한 분 오실 때마다 좋더라고요. 그죠. 네. 저희가 나중에 특별 대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넌지시 청취하셨다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오늘 영화를 다뤄봐야 되는데, 오늘 다룰 영화 아가씨죠. 네. 원래 이 영화를 저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네. 원래 박찬욱 감독 박쥐 이후로 영화 안 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재기사가 이거 녹음을 할 것처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녹음을 안 하고 있던 차에 큰일이 하나 생겼죠. 네. 김민희 씨가 맞아요. 홍상수 감독과 이 사랑에 빠졌다는. 예. 근데 이게 찌라시로 돈 지는 꽤 됐어요. 네, 찌라시로 그지 뭐 2년 네. 정도 됐죠. 1년 넘었죠. 네. 그 홍상수 감독의 최근작이었던 지금은 받고 그때는 들리다. 그때 만나기 시작했다고. 네. 한참 오래됐는데 저희가 이제 팩트가 밝혀졌고 어느 정도.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검찰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해묵은 찌라시를 하나 터뜨린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 적절했다. 네. 이 아가씨의 개봉 시점에 맞춰서 이런 찌라시가 터졌기 때문에 찌라시가 아니라 이제 스캔들이 터진 거죠. 네, 맞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박찬욱 감독 영화를 안 보려던 그걸 깨고 네. 봤는데 사실 실망은 안 했어요. 오히려 박찬욱 감독이 조금 더 초심으로 돌아갔구나. 초심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좀 더 제약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제법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우선 그거에 앞서서 이 스캔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스캔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거든요. 일단 간통죄 폐지됐고 네. 이게 이제 개인들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요즘 언론에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가가지고 뒷조사하고 제일 큰 그렇게 문제는 보도하더라고요. 그 홍상수 감독의 부인한테 너무 지금 달려드는 게 아닌가. 그죠, 달라붙죠. 네. 아주 그냥 어떤 언론에서는 거기 막 집 사진 이런 거 전면으로 찍어가지고 보도하기도 하고 네. 그러던데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 잡지, 여성 잡지에서 네, 카톡. 맞아요. 네, 카톡은 원래 없었던 건데 네, 자기네들이 만든 거죠. 그죠. 비슷하게 카톡으로 재구성했으면서 재구성했다는 말 없이 네. 진짜 카톡을 빼온 양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하다 언론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사건을 굳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네. 좀 역시 불륜은 불륜이다 도의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런 스캔들 있잖아요. 네.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뭐 나이 든 남자나 여자 네. 그리고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스캔들이야 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나 달라드는 게 제3자들이 좀 심하다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이 차가 좀 크게 나는 게 그렇게 크게 나나? 몇 살 정도 나요? 22살 차이 날 거예요. 적절하잖아. 왜? 22살 나면 안 돼요? 아니 인류 역사가 뭐 1만 년이라는데 22살 정도 차이 나면은 유관순한테 왜 누나라고 불러 그러면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나 김민희 씨나 네. 둘 다 유명인이니까. 그죠. 그 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22년의 격차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충분히.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랑 한다는 거네 그러면 좀 너무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뭐 성인끼리는 나이차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런 꽉 막힌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물론 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김민희 씨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하면서 본 게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한테 김민희 씨는 아주 밑바닥을 훑는 배우였기 때문에 이 배우 나오는 영화 보기 싫다. 거기다가 심지어 신인 하나가 붙었고 네. 하정우랑 조진웅은 뭐 비슷비슷한 캐릭터로 출연하는 것 같고 박찬욱 감독 영화니까 보기 싫었는데 반면에 조금은 다른 이제까지와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예고편 듣고 보시겠습니다. 고아야, 애비가 부자였고 이모부는 말 그대로 후견일 뿐 재산은 이대고 거야.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백작이 도착했다. 이제 시작이다. 난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우선 아가씨 이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명한 여도둑의 딸이자 소매치기인 수키라는 인물이 나오고 네. 그리고 사기꾼 그러니까 백작으로 이제 속이고 있는 그런 백작 역할이 있습니다. 네네. 그 둘이서
대저택에 그 후견 상속인인 아가씨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챙기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그 수키라는 캐릭터가 그 집에 한여로 들어가게 되죠. 네, 거대한 사기극이죠. 네.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4명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물론 조연까지 하면 더 많지만 네. 주요한 인물은 일단 말씀드린 수키 네. 그리고 수키를 들여보내고 수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그 히데코라고 하는 그 상속녀의 등짝을 치기 위한 네. 백작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2인 1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죠. 네. 그리고 이들의 타깃이 되는 히데코라는 여자가 있고 그 히데코의 이모부지만 사실 네. 히데코의 역시 돈을 노리고 또 네. 히데코 자체도 노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코우즈키라는 놈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죠. 이 4명의 인물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 네,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그걸 철저하게 숨긴 채로 서로 막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고 코우즈키만 그렇게 입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네. 예, 그렇게 자기가 그냥 완벽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 아가씨라는 영화 일단 이 아가씨가 원작이 있는 영화죠. 네. 네, 사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라는 작품인데 박찬욱 감독이 들여오면서 네. 최고의 감독이 들여왔어요. 네, 최고의 감독이 들여와서 큰 인기를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때요? 이 원작 봤어요? 아,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는데요. 원래 배경이 이제 영국의 네,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 이 아가씨로 각색이 되면서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빅토리아 시대가 일제 시대로 변주된 것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빅토리아 시대에 나온 동화 하면은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많이 나오잖아요. 빅토리아 시대가 보통 어떤 시대로 여겨지냐면 되게 빨리 발전하던 네. 산업혁명 이후에 되게 빨리 발전했지만 그 시대 속에 또 전에 정근대적인 봉건적인 것들의 전통이나 문화도 많이 남아있었던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던 문화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를 잘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되게 형편없는 여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양면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영국이 외면적으로는 전성기를 맞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보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간 뭐 선과 악, 빛과 어둠 뭐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 시기가 좀 비슷했죠. 네. 일단 초기 근대화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일본 식민지를 겪으면서 다른 서구의 문명을 좀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빅토리아 시대를 일제 시대로 변주한 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소설 자체도 조금 변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이 원래 2장으로 돼 있나요? 아, 예, 그렇게 들었어요. 네, 2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선 1부, 2부, 3부로 돼 있고 네. 아마 2부부터가 완전히 다른 색깔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게 약간 전통적인 기법으로는 라쇼몽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나왔던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차용한 네. 영화예요. 처음에 한 캐릭터가 자신의 이야기를 막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다른 캐릭터의 시선에서 이걸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죠. 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야. 처음에 우리는 1부만 보고 수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수키가 아닌 네. 김민희 씨가 연기한 히데코의 시선에서 보게 되고 네. 모든 걸 알려주는 거죠. 네. 이거는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 비슷한 시점이었죠. 처음에 어떤 가해자의 시점이었나요? 네. 그렇게 나오다가 피해자의 시점으로 나오나? 이렇게 한 번씩 큰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번 자신이 시도했던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또 JSA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시선을 바꾸는 걸 좀 즐겨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타란티노 감독이 올해 헤이트풀 에잇을 찍었는데 네. 이런 스타일의 영화에 변주할 수 있는 상당히 훨씬 더 나아간 진보한 수준의 이야기 구조를 보여줬었죠. 네. 헤이트 프레이도 이런 방식인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시선이 계속 바뀌잖아요. 아, 보는 이의 캐릭터와 시선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한 영화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톤이 계속 바뀌어요, 영화에서. 근데 이 박찬욱 감독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치 라쇼몽이나 뭐 장혜모 감독의 영웅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여줬으면 될 법한 아예 카메라의 구도나 뭐 색감을 다 바꿔도 될 법한 세 개의 부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실제로 1부, 2부, 3부가 각기 다른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구분이 크더라고요. 그죠? 차이가. 이런 식으로 찍는 감독들은 다 그렇게 해요. 네. 아예 필름도 다르게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는 필름이나 이런 구도는 똑같이 썼더라고요. 네, 그 점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타일을 새롭게 한 스타일은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매우 오래된 스타일인데 이 오래된 스타일을 기본형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힘이 있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박찬욱 감독이 보통은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단순한 스타일로 영화를 잘 안 찍거든요. 왜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좀 단순하게 찍었다. 물론 이거를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찍었다, 힘있게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조의 영화였어요. 생각보다 힘을 많이 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요? 이게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답게 느껴질 만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장센이요. 어떻게? 이게 엄청 화면은 아름다운데 화면이 아름다운 게 연출을 잘해서가 아니라 촬영 감독하고 미술 감독이 엄청 합을 잘 이뤘다? 그런 느낌으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요? 연출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안 납니다. 연출을 잘했다. 저는 연출 잘했던 것 같은데 연출 무난하게 잘했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상업적인 코미디 영화적이면서도 원작이 있는 드라마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나간 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스타일대로 하면은 자신이 연출적으로 뭔가를 해볼 만한 여지를 최대한 자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속에서 다른 스태프들, 배우들의 역량을 막 끌어내는 특별히 그 4명의 배우한테 역량을 상당히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고 있고 그리고 소품이나 이런 것들, 미술감독 이런 부분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구조 자체도 너무 단순하고 강하게 힘있게 가다 보니까 감독이 크게 통제할 것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영화였어요. 일단 1부를 보면 수키라는 어떤 사조직이죠. 네. 앵벌이단 같은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아니라 이제 일제시대인데 네. 조선에서 태어난 가난한 고아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일본으로 인신매매해서 넘기는 이런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뭐 소매치기도 하고 네. 각종 뭐 사기도 치고 온갖 걸 다 하겠죠. 이런 범죄 조직의 여자아이가 이 범죄 조직의 거의 리더격인 그 백작이라고 불리는 하정우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의 일종의 모략에 의해서 그 일본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맡게 되는 건 이 백작이 여기 여자를 꼬시려고 하니까 가서 네가 그 히데코라는 여자한테 계속 이 백장에 대한 암시를 걸어라. 네. 백작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식의 모종의 임무를 띠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키가 들어갔더니 불쌍하더라. 이 여자한테 차마 도의적으로 그러기가 힘들더라. 나는 정말 돈도 필요하고 잘하고 싶었지만 이 백작이 너무나 개새끼고 네. 나는 좀 이 여자한테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리고 2부에 완전히 등을 치죠. 니네가 본 게 사실은 아니야. 네. 김민희랑 하정우가 짜고 친 거야. 히데코랑 백작이 짜고 쳤고 수키가 오히려 희생양이야. 네. 라는 식으로 2부가 보여집니다. 와, 이 구성 매우 단순하지만 속을 수밖에 없는 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실제 1부를 보고 나서 저는 2부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같은 장면이 히데코의 시선에서 보여지게 되는 장면들이니까 1부에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그런 표정 같은 것들이나 그 속일 때의 상황들.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2부 자체는. 네. 네. 2부 1부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2부에서 보여준다. 네, 이런 성격이 되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신선하지 않았고 되게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이런 영화 한 100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이 박찬욱 감독이 다른 영화에서 막 보고 베꼈다라는 식의 느낌까지 들 정도의 장면들도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적어놨었는데 그걸 안 갖고 와서 아무튼 그런 영화적인 설정들도 많았고 특히 이제 뭐 탈출시키는 장면이나 이런 거 되게 뻔하면서 감동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뱀 머리 부수고 책 다 와가지고 막 이런 거 봤어? 하면서 막 불태우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서도 딱 있는 장면들인데
그 장면을 가져와서 뻔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냥 감동적으로 느낄 법한 되게 상업적인 영화에서 잘 먹히는 요소들을 잘 가져와서 그냥 써버린 박찬욱 감독 이제까지는 좀 제가 느끼기엔 이런 스타일은 잘 안 썼거든요. 어떻게든 자신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여줬다면 이번 영화는 진짜 안정적으로 끌고 간 느낌이 강했어요. 1부, 2부 저는 되게 잘 물려있는 합같이 보였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겠죠. 이건 너무 뻔한 구성이고 박찬욱 감독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투영해야 되니까 3부가 주어지게 되죠. 그 3부 어땠어요? 저는 3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영화가 1부, 2부에서 보여줬던 무게감, 쌓아나간 것들을 3부에서 갑자기 그냥 흙처럼 변해버린 엄청 가벼워졌더라고요. 3부가. 네, 3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영화가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 설명을 드리면 1부는 수키의 시선에서 내가 잠입을 해서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2부는 히데코의 시선에서 사실은 히데코와 백작이 짜고 1부에서 수키와 백작이 짠 줄 알았지만 사실은 히데코와 백작이 먼저 짜고 수키를 등치는 구조더라. 그런데 3부에서는 아예 서로의 감정에 감화된 처음에 절대 짜지 않았던 수키와 히데코가 짜고 그 백작을 엿먹이는 구도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 1부와 2부는 백작의 그 관점에서 백작이 주체로서 그 수키와 파트너를 맺었다가 또 히데코와 파트너를 맺었다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객체였던 이 모든 방안을 짜지 않고 백작의 제안을 선택했던 그 인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백작을 오히려 엿먹이는 구조. 그리고 이 1, 2, 3부 모두 거학으로 등장하는 거는 코우즈키라는 인물 해서 4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객이 처음 보는 거를 진짜라고 믿죠. 주인공인 김태리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시선에서 이게 진짜야 라고 보여주고 2부에서는 아니야. 이 히데코가 보여주는 히데코 맞나? 히데코 맞아요. 네, 히데코가 보여주는 사실은 이것이 수키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우리 백작이랑 내가 먼저 짰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단 1차적인 충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많은 영화들이 해왔던 똑같은 방식의 수법이지만 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이 방식이 정말 유효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게 1부에서 이야기의 주체가 화자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반전이 등장하는 거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놀라게 한 후에 이야기의 극적인 그런 것 속에서 주제의식을 뭔가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데 영화가 그게 조금은 모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부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부에서 3부로 넘어갈 때 그 탈출 장면에서 억압을 풀어준다. 뭐해 나의 수키 뭐 이러면서 나의 타마코 이러면서 뭐 탈출시키는 장면에서 기본적인 감동을 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거든요.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3부를 넣죠. 이야기에 약간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3부에서 둘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뭐 코우즈키가 쫓고 그리고 백작은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백작도 나름 잡히고 막 이러면서 또 백작이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3부입니다. 일련의 소동극으로 영화가 마무리 지어지면서 1부, 2부에서 진지한 것처럼 보다가 사실은 정체성인 코미디에 가까운 드라마를 드러내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상업 영화고 박찬욱 감독이 힘을 빼고 있다는 것도 일견 맞는 말이고 대신 박찬욱 감독보다는 영화의 기본적으로 있는 구조 자체가 그냥 힘을 갖고 계속 중력처럼 나아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땠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부, 2부에서 만들어졌던 그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두고 서로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죠. 1부, 2부에서는. 근데 3부에서 아예 앞에 1부, 2부랑은 다르게 아예 3부가 전혀 다른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예 다른 장르의 영화인 것처럼. 3부가요? 네. 그래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1부가 전형적인 상업 영화, 그리고 2부가 박찬욱 영화, 그리고 3부는 CJ 영화. 아니야. 박찬욱 영화 2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2부도 전형적인 상업 영화고 2부가 박찬욱 영화는 이 영화의 박찬욱 영화는 오히려 등장하지 않았고 등장을 했다면 3부에 가깝죠. 3부에서 진짜 박찬욱이 쭉 보여왔던 것들의 대다수가 빠져있지만 그 코믹성, 그 진지함 속의 코믹성은 박찬욱 거였죠. 근데
1부, 2부는 박찬욱적인 요소가 거의 안 보였다고 할까요? 네, 좀 그랬어요. 오히려 1부, 2부가 전형적인 상업영화면서 CJ 영화에 가까웠죠. 네. 어설픈 진지함과 원작을 그냥 가져와서 고민 없이 그냥 보여준 소품이나 이런 것들만 신경 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복수는 나의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박찬욱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복수 3부작 중에서도 네. 복수는 나의 것이 가장 박찬욱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3부에 가깝고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정말 리얼리즘에 가까운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만약에 나한테 이 영화를 찍으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야하고 훨씬 더 끈적끈적하고 훨씬 더 강렬하게 예를 들면 코우즈키가 훨씬 더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게끔 찍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는 긴장감이나 이런 요소가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코우즈키도 되게 코믹한 요소로서만 기능을 하고 또 아니면 완전히 객체적인 인물로만 기능을 해요. 수동적으로. 실제로 1부, 네. 2부에서 보여줬던 호즈키가 갖고 있던 그 거의 뭐 말 한마디 없고 눈빛으로만 연기를 하잖아요. 1부, 2부에서는. 근데 그때 보여지는 그 캐릭터가 3부에서 그냥 코믹한 캐릭터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1부, 2부에서도 별로 강렬하지 않아요. 코믹함의 몸풀기 단계였지. 네. 1부, 2부에서 코우즈키 캐릭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3부에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 2부가 되게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의 대부분을 끌고 가는 영화를 아무 고민 없이 뻔한 영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이런 스타일로 찍으면 네. 대부분의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죠. 이렇게 평범하게 찍으면. 근데 1, 2부에서 박찬욱적인 게 많이 보여지지 않지 않았나. 그냥 예쁘고 보기 좋고 미장센만 신경 쓴 게 박찬욱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3부에서 오히려 박찬욱적인 걸 조금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화를 찍으라고 했다면 코우즈키를 상당히 중요하게 둬서 코우즈키의 캐릭터, 코우즈키의 인간형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강하게 보여주고 나중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뭐 지하실 가서 보여줄 게 아니라 코우즈키가 어떻게 그 히데코한테 압력을 줬고 압박을 줬고 그런 개새끼인지를 좀 찐득하고 보여줘서 히데코가 압박을 받는 모습들을 2부에서 좀 실감나게 그려내지 않았을까. 영화가 그런 드라마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이 조금 너무 기본적인 상업영화가 아닌가. 하긴 그러니까 그 코즈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변태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잠깐은 그 암시로만 나오는데 직접 보여지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했던 그런 선정성 더 야하게 더 찐득하게라고 하는 게 그 코즈키 관련돼서는 그게 확실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화 전체는 저는 보고 나서 좀 야하다고 느꼈거든요. 과하다. 이 영화가 야하다고 느꼈어요? 네. 어. 왜냐면은 최근에 봤던 그 약간 레즈비언의 네.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게 캐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근데 캐롤에서 보여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배드신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성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 코우즈키의 변태성을 많이 드러내진 않고 여기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고 이 두 명의 러브씬에서는 좀 과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죠. 그게 맥락이 없이 좀 벗는 느낌이 있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 야한 영화라고 오히려 네. 느꼈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코우즈키라고 생각해요. 네. 이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히데코가 좀 고립된 인물, 네. 세상에 천하에 나밖에 없는 인물로 만들어놓은 상황을 코우즈키가 만들었는데 이 코우즈키의 악을 별로 영화가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코우즈키의 이 변태적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네. 저는 물론 세상에 변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각자 여치가 낮은 거겠죠. 근데 이 코우즈키의 그런 어떤 음험하고 음흉하고 변태적인 것에 대한 추구 네. 그런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채로 둘만 옷을 벗기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야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코우즈키가 직접적으로 벗기고 괴롭히고 하는 장면들이 초반에 많이 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사드풍의 네. 사드풍도 아니야. 사드가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사드풍의 것이 나왔고 그리고 어설프게 코우즈키가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저라면 좀 더 직접적으로 코우즈키를 사드 백작처럼 그려서 네. 조금 더 잔인하고 야하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괴팍하고 음험한 것들을 김민희한테 시도하고 김민희가 그걸로 인해서 비틀리고 더 외롭고 네. 더 음울하고 이런 영화로 가야지 이 이야기 전체가 뭔가 여러 가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 못해서 그 코즈키가 뭘 했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히데코보다 좀 더 나이가 있는 그 문소리 씨가 네. 네. 그 캐릭터가 코우즈키의 그런 악한 모습 그런 거를 암시적으로 그냥 보여줘. 그냥 왜냐면 그 지하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도 갑자기 뛰쳐나가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저도 좀 공감해요. 그 아예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아 이게 영화가 그 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네. 알아요? 아니 뭐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 건데 그게 사드 우작 얘기예요. 그 영화보다 훨씬 약해요. 야한 장면이 훨씬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보다 훨씬 약한 게 그 사드 우작 연기했던 배우가 제프리 러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프리 러쉬가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로서 존재감을 주고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불 지르고 이제 거기서 탈출시켜주고 여자를 똑같은 구도예요. 그러네요. 탈출시켜주고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이랑 같이 탈출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 그려질 때는 그 거대한 악이 압제하고 압박하고 그 변태적인 욕망으로 막 비틀리게끔 만들고 막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죽었으면서 그냥 둘이서 레즈비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치 그냥 전형적인 10대 우정 영화 네. 아니면 사랑 영화 이런 식의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영화가 힘을 잃었다. 이게 뭔가 되게 상업 영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망친 게 1, 2부라고 생각해요. 3부가 아니라 1, 2부가 이 영화를 너무나 편한 보편적인 전형적인 영화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는 있었지만 박찬욱 스타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중들은 환호할 만한 영화였지 않았나. 하긴 1부, 2부에서 보여줬던 그 코우즈키가 주는 중압감 같은 거 네. 그런 걸 더 키웠으면은 3부가 더 통쾌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사실 되게 밋밋하게 가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약간 성의 개방도에 있어서 되게 우리나라가 지금 개화기 같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개방돼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자극적이고 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야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영화에 사드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의 사드 못지않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코우즈키가 등장하는 영화라면 거기다 박찬욱이 찍어놨던 전작들을 생각해보면 복수는 나의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친절한 금자씨라거나 이런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올드보이나 네. 이 영화는 매우 옹건하고 보편적이고 모범생적인 영화라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우즈키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코우즈키라는 캐릭터는 전적으로 저는 실패였다고 보고 다른 인물들 어땠나요? 수키와 그다음 히데코 가장 주목받는 두 배우잖아요. 네. 네. 일단 둘의 연기도 좋았고 그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 요즘 문제의 그 작품인 네. 그 지금 맞고 그때는 들리다 그때 그 영화부터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연기 자체를. 그리고 근데 김민희 씨가 되게 다른 새로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보여줬고 자기가 잘하는 그런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배치미가 좀 있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이죠. 되게 나긋나긋하게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느린 템포로 얘기하고. 김민희 씨를 보면 저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저 홍상수 최근 영화 안 보니까 네. 그것들을 안 봤는데 저는 김민희 씨의 최신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는 남자 장동건 씨 주연했던 거기서 상대편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김민희 씨 나오는 영화에서 김민희 씨가 연기를 잘한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건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만 벗었지 노출만 했지 저한테는 결국은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히데코가 순진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단 히데코가 순진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코우즈키한테 억압을 당해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는 있고 근데 저 백작놈을 또 믿을 수 없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백작으로부터 가해지는 백작이 그 히데코를 꼬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여자로서의 캐릭터 그러니까 백작한테 어떤 남자한테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질려있는 캐릭터 동시에 코우즈키한테는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겁먹고 움츠러들은 캐릭터 그리고 그 방에 맨날 끝나고 끌려가서 낭독을 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 이 모습들을 과연 2부에서 보여줬느냐 김민희 씨가 이런 모습들을 겪은 여성의 캐릭터를 보여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통과 압력과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견뎌나가고 있는 부서질 듯한 여성의 모습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김민희 씨가 2부에서 그런 캐릭터의 표면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김민희 씨는 그냥 하던 연기를 한 거고
관객들이 그냥 믿은 거예요. 왜냐면 김민희한테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안 그려졌으니까 편하게 그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정말 그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캐릭터, 저는 휠스에서의 케이트 윈슬렛이나 그런 캐릭터와 비교해서 너무나 떨어지고 편하게 연기했고 여전히 연기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는 남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민희 씨 같은 백치미 캐릭터죠, 제가 보면. 네. 그냥 백치미 캐릭터는 사람들이 그 백치미의 그 하얀색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저는 김태리 씨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김민희 씨는 나이감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4이라며? 저보다 누나인데, 좀 나이감 못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태리 씨는 저는 1부부터 되게 감탄하면서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배우였는데, 1부부터 김태리 씨는 반전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희 씨는 2부에서야 반전을 보이지만 한 장이 온전히 반전에 들어가지만 김태리 씨는 한 장 내에서 반전을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1차 반전을 보여주고 나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스키로서의 연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는 되게 당차고 배포 있고 그런 여도둑 같은 느낌의 사실상 여성 히어로 영화에 가깝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2부 막판에서는 이제 탈출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변화하는, 그리고 또 2부에서도 감정적인 변화를 또 겪어요. 네. 그러니까 김태리 씨는 한 부마다 2번씩 변화하는 거예요. 네, 이런 캐릭터인데 그 역할을 진짜 놀랍도록 잘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배우가 한 35 정도 돼 보이고 김민희 씨는 신인이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조진웅 씨도 있고 하정우 씨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조진웅이 연기했던 코브스키는 영화에서 거의 뭐 그냥 너무 못 살려서 뭐 보여준 게 거의 없었고, 진짜 암살에 나오는 캐릭터 같죠. 그런 영화에. 그리고 하정우 씨도 뭐 최근에 보여줬던 연기들하고 꽤 비슷한 연기를 했고, 코믹 연기. 근데 김태리 씨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가씨 히데코라는 그 인물은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역할이고, 얘가 혼자서 주변에서 맴도는데 여기서 맴돌면서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하나 계속 보여주는. 그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사실은 저는 이게 사중주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명의 캐릭터가 막 서로 치고받고 속이고 속고 막 이러면은 감독의 연출적인 고민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3명은 가만히 있어요. 수동적 객체예요, 제가 볼 때. 김태리 씨가 좌충우돌이에요. 이쪽이랑 부딪히고 저쪽이랑 부딪히고, 코우즈키는 안 부딪히니까 코우즈키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막 이렇게 김태리 씨가 막 부딪히는 과정에서 영화가 계속 동력을 얻지 않나.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신인 배우 하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큰 언니 같았죠. 누나 같았어요. 네, 더 크더만요. 그게 나이 먹으면 더 커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태리 씨가 여러모로 매력이 있었고 김민희 씨가 그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데코가 저는 죽어서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제 평가예요. 어떠셨어요? 영화 전반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정성이 과한 거. 그러니까 이게 영화 전체에서 느껴지는, 사실 최근에 비슷한 거 아니고 또 화제 영화가 곡성이 있었죠. 네. 근데 곡성에서는 이 상황이 계속 엄청난 중압감으로 계속 밀고 오잖아요, 그게. 근데 아가씨 이 영화에서 코우즈키는 별 역할이 없고, 근데 둘의 러브씬은 과하다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 2부에서 보여줬던 러브씬이 있는데 여성들끼리 레즈비언 섹스가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둘의 얼굴 표정, 타이트하게 얼굴만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 상황 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마지막에 다른 장면을 넘어가기 직전에 계속 그 부분만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대놓고 그냥 풀샷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실제로 감정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거부감이 되려? 거부감 난 전혀 안 들던데. 난 좋던데. 그래, 너땐 진짜 좀 좋던데. 저는 그 장면이 더 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안 야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막 새끼 같은 영화의 탕웨이 씨 막 완전 노출로 전라로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안 야했어요. 제가 이 영화 같으면은 이 여자는 평생을 글로 섹스를 배운 여자예요. 히데코는 평생을. 그것도 정상적인 섹스가 아니라 변태적인 섹스를 배운 여자고 실제로 지나간 수많은 하녀들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화가 암묵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보여주고 이 세계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저택은 거의 색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밑에서 넘실넘실 거리는 저택이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변태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이 넘실넘실되고 그것에 중독돼 있고 너무 노출돼서 거의 쇠약한 여성 캐릭터 거의 음란마귀 같이 보여줘야 되는 히데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뜬금없이 나와서 저는 이게 뜬다고는 생각했지만 예를 들면은 이 영화가 별로였던 게 마지막에 혀 장면 막 네. 핥아주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카메라로 잡잖아요. 네. 김태리 씨가 이제 핥아주려고 하는 장면을. 그 장면은 그렇게 잡는 게 저는 되게 오히려 코믹했어요. 네. 영화가 그렇게 하드코어적으로 막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걸 뭐라고 설명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게 답답하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거?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박찬욱 자신이 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약간 그 부분이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욕심 때문에 앞에 장면들하고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그 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떠 있는 거, 러브씬이 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느낌이 좀 들고 둘의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목욕시켜주는 장면이었어요. 목욕시켜주는 때 그때 보여줬던 그런 말은 안 해도 감정이 보여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뒤에 러브씬은 그죠. 이 영화를 그러니까 수키랑 히데코가 서로 이제 감정을 서로 통하고 알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의 러브씬이 과해요. 거의 러브씬이 안 나오고 그냥 얘네가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은유만으로 충분한데 이 영화는 얘네의 감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철저하게 코우즈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영화고 그 거대한 억압과 변태적인 욕망이 넘실거리는 속에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공주를 포로로 잡혀있던 용한테 잡혀있던 공주를 구하는 영화거든요. 이게 되게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용한테 잡혀있던 공주를 외부에서 온 왕자가 구하는 스토리인데 외부에 있던 왕자가 싸워야 될 용은 수많은 용들 뭐 골드 드래곤도 있고 블루 드래곤도 있겠지만 얘는 변태용이에요. 하필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변태용의 근거지에 찾아가서 싸울 때는 이 변태용의 이 섹스의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 영화 보면 항상 이런 섹스나 이런 야한 게 나와요. 왜냐면 거기도 그 음란과 연계되어 있는 악마니까. 근데 이쪽도 음란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쪽에 거기다 사드풍의 막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줘 놓고는 거기를 둘의 캐릭터 연기로 끌고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들의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 휩싸인 철저한 음란 이런 거가 더 나왔어야 되는 거죠. 문소리 씨도 벗기고 앞에서도 벗기고 저주 타고 벗기라는 게 아니에요. 김태리 씨도 벗기고 그 등장하는 하녀도 가슴만 보여줄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이상 여기는 완전히 음란 그런 곳이다. 음란 소굴이다. 음란 소굴에서 김민희가 가운데서 진짜 고립돼서 정말 고생하는데 처음 1부에선 김태리가 이 음란 소굴의 진면목을 몰라야죠. 모르고 있다가 2부에서 알고 진짜 불쌍하다 라고 느끼면서 그거에 저항하려고 하는데 김민희는 이미 음란막으로 어느 정도 포섭돼 있어서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 영화였단 말이에요. 3부에서는 그 모두를 극적으로 깨뜨리면서 탈출하고 그 뒤의 대가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그 백마를 이제 입혀가지고 강제로 넣어놓은 그 하정우가 대가를 치르면서 끝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영화인데 가장 중요했던 그 음란의 기운들이 다 빠져버린 채로 갑자기 1, 2부에 그냥 거기에 멀뚱히 들어가고 악마는 제 기능도 못하고 있고 둘이 갑자기 친해지더니 여기서 보면 하정우가 제일 나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정우는 아무 힘이 없는 인물이어야 하거든요. 젠틀맨이에요. 그냥 외부에서 허접이고 제일 센 건 코우즈키인데 제 생각엔 박찬욱이 되게 타락이 아니라 약간 노쇠했다. 젊을 때 그 막 찌르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 박찬욱이 눈치 보는 감독이었습니까? 이 감독은 눈치 보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 사이보그도 괜찮아. 그걸 찍은 감독은 눈치 보는 감독일 수 없다고. 대중의 눈치도 그 제작진의 눈치도 안 보잖아요. 비와 임수정을 바로 엿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화도 찍었던 감독이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변태적인 음란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영화가 색깔이 없는. 아까 그 곡성 말해주셨는데 저는 막 3년씩 이제 공백을 가졌잖아요. 두 감독이 다. 전 곡성은 3년 공백을 가진 영화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6개월 만에 나올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원작 보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만든 영화인데 어떻게 이게 그래요. 이 영화 그냥 그 베테랑 배우라는 분들은 가장 편한 연기, 평소 하던 연기 그냥 해주시고 김태리라는 젊은 배우만 좌충우돌 하고 있는데 그걸 감독이 방치하고 있는 그냥 돈만 많이 써서 미술감독 그런 거 다 보여주면 되는 건가? 저는 좀 이 영화
훨씬 더 야해했다. 이 영화는 어때야 됐냐면 극장에 들어가 여자들이 막 뛰쳐나왔어야 네. 됐어요. 아, 이 영화 못 봐야 돼. 못 보겠어. 이런 쓰레기 아. 영화가 나오다니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이 컬트 영화에 또 하나가 나왔구나. 그래, 그 정도가 됐어야 됐어요. 아, 진짜 이 박찬욱이 거물이 맞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거는 박찬욱이 아니라 뭐 최동훈도 만들겠지만 뭐야 이게. 진짜 딱 그런 영화죠. 예.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이거 야하다 그러는 거야. 개판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미친 영화라고 해야 되나? 미친 거지. 오늘도 그 템프로나 막 이런 데서는 지금 이 시간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에도 미친 남자들이 가가지고 막 여기 나온 것도 훨씬 더 변태성행위를 한다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여자들이 야하다고 하는 게 미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아니 우리가 거기를 그걸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실존하는 야한 영화를 찍을 땐 진짜 야한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여기서 보여줬던 코즈키의 가장 변태성을 드러내는 그게 저 문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옥토퍼스 왜 비싼지 알았어 나 이제. 비싸잖아. 한 마리 먹으려도 거의 10만 원씩 하고. 네. 네. 비싸더라고. 근데 너무 안 나왔어요. 그 문어가 너무 상징적으로 나오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문어의 지능이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의 파울인가? 네. 걔가 진짜 똑똑한 거고 네. 그 예언하는 애 있잖아요. 네. 월드컵에 공 어느 나라가 이기는지 찝어주는 애. 네. 걔 말고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문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요. 그 문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문어라는 존재가 약간 그 코즈키가 가지고 있는 최종 병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조금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 보여주고 그 문소리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실이라는 얘기만 듣고도 막 기겁을 할 정도로. 네. 그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서재를 불태우는 장면에서 불태우지 않고 부수는 장면. 네. 뭐 이제 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야한 책들을 찢는 과정에서 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한번 보여주죠. 결국에 떠오르는 거는 앞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3부가 저는 아예 다른 영화, 오히려 좀 아까 얘기했던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같은 그런 느낌? 1, 2부도 그렇다니까요. 진짜 박찬욱스러운 게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3부에서만 좀 나왔지. 이 영화에서 진짜 야해야했다. 저는 훨씬 야하고 잔인하고 괴기스러워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독의 사랑은 좀 읽혀요. 그래, 감독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소품들에서도 읽히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선택했다는 거에서도 읽히는데 이거를 몇 년씩이나 거기다 박찬욱 정도 되는 인물이 제작금을 끌어모아서 한 영화 치고는 너무나 안정적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그 문어도 그렇고 이야기 또 막 금병매 등장하잖아요. 금병매의 이제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중국 기서. 그러니까 뭐 서유기, 삼국지, 뭐 소우전 해가지고 4대 기서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금병매 그 서문경이 이제 막 섹스하는 이야기 같은 거 막 변태적인 이야기 같은 걸 막 읽어주거든요. 책으로. 그러면 막 로미오와 줄리엣 그 짝퉁판 읽어주는 것처럼 막 읽어주는데 금병매에서의 진면목이 나오는 장면들이 안 나와요. 저는 금병매 어릴 때 4대 기서라고 해가지고 삼국지 수호전 막 다 읽어봤으니까 서유기 금병매 또 얼마나 걸작일까 하고 읽어봤다가 진짜 그 문학 세상의 모든 AV를 봐도 막 진짜 금병매 읽은 후로는 충격이 안 되더라고. 안 돼. 잘 안 서요. 금병매를 읽고 나서. 금병매가 진짜 진짜 변태 총집합이야. 본산이야. 금병매 온갖 변태 섹스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고 싶네요. 그 서문경이 주인공인데 서문경이 결국 벌받아 죽어요. 나중에 불교의 결국 권선징악인데 그 장면 속에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그런 거야. 막 온갖 그 섹스 집합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는 아니죠. 서문경은 죽고 서문경이 죽기 전에 수많은 척들과 했던 그런 간악한 짓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수많은 변태 섹스에 진짜 일할도 못 보여줬다. 지금 시대가 금병매 나온 후로 훨씬 뒤고 금병매랑 사드 동서양의 최고봉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서책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두 작품의 근처에도 못 갈 만한 사드의 작품이나 금병매의 근처에도 못 갈 만한 영화를 찍어냈다는 게 너무나 아니하다. 이 영화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엿먹일 수 있을 정도로 더 야했어야 했어요. 그분들이 아예 그냥 뛰쳐나가게 만들어져야 하는 영화였는데
박찬욱이 너무 그렇다. 네. 다 그 코즈키라는 캐릭터가 항상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그 코즈키 아까 얘기했던 코즈키가 그게 없으니까 전 3부가 우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3부가 왜 이렇게 웃긴 상황으로 흘러가지? 이런 코우즈키가 김민희한테 공포감을 주는, 김민희가 막 지하실 듣고 공포감 느끼고 막 그런 성적으로 막 끌려가서 억압을 느끼고 막 이런 거 이상으로 하정우한테, 백장한테 있어서도 코우즈키를 되게 무서워야 돼요. 네. 그래야지 3부가 성립하죠. 코우즈키는 되게 잔악하고 괴팍한 것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몇 번 괴롭히는 거 말고 없어요. 네. 그냥 웃긴 하라범? 웃기고 욕심 많은 하라범? 맞아요. 그 책 읽는 거 더 우스꽝스럽게 나오잖아요. 네. 하인 뒤에 실려가지고 막 서책 읽고, 그리고 그 서책이 뭔지는 막 1분 동안 계속 감춰놓고. 이 영화의 박찬욱은 도대체 어디 있나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네요. 송강호 씨가 한번 연기 변신했으면 어땠을까, 그 역할. 조진웅 아. 너무 젊어요. 코우즈키가 송강호 씨가 해가지고 진짜 변태의 최고봉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땠을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연기를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예 그런 캐릭터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감독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조진웅 씨가 전극 연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의 여지도 안 주어진 부분이 있죠. 많이 편집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는 아주 안정적인 1, 2, 3부로 흘러갔고 그 결과 반전의 반전이 몇 번 이어지면서 둘은 모두를 엿먹이고 도망하는 네.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죠. 되게 많은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 버디물, 네. 뭐 어떤 영화 있을까? 델마 루이스의 그런 버디물 탈출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서로 교합하면서 성장하는,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백마탄 왕자가 저 악독한 용으로부터 이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그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라시오몽 이후에 그런 구도도 차용하기도 했고, 네, 정말 그런 반전의 반전이 이어지기도 하고 전형적인 상업 영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총평이라거나 더 덧붙일 말 있어요? 소모임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어요? 소모임에서 이 영화 본 것 같던데. 다 아쉽다는 얘기 좀 많았어요. 영화가 뭐 3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뭐 구수나 이런 것들 너무 약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장면은 아름다운데 보고 나서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는 느낌. 그리고 영상은 아름다운데 영상이 무게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이게 영화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장면들은 이쁘게 나왔지만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촬영 감독하고 미술 감독이 많은 고생을 했구나. 네, 진짜 그 말 맞네요. 약간 박찬욱이 안 보이는 영화. 박찬욱이 안 보이죠. 박찬욱이 안 보이면 이 영화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저택이 정말 끔찍한 공간인 네. 것처럼 보여줘서 마지막에 탈출할 때 정말 호쾌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정말 대저택을 떠날 때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게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음흉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괴기하고 그 속에서 코우즈키는 대악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최고의 영화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될 경우에 차선은 네. 차라리, 이건 제가 볼 때 실패의 길이긴 하지만 원작 핑거 스미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하녀와 주인 아가씨를 약간 사랑을 열철절하게 둘을 되게 애절한 사랑을 하는 캐릭터처럼 그리는 게 차악이다. 네. 최고의 박찬욱의 스타일로 못 만들 거면 네. 그냥 이들을 절절하게 해서 멜로물로 만들어가지고 끈끈하게 해서, 그러려면은 야한 장면도 좀 자제하고 네. 좀 억압을 좀 키워야죠. 하정우 씨의 캐릭터를 키우고 네. 일종의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나 아니면은 그거의 원작이 됐던 그 미국의 사극이 있어요. 네. 제목이 뭐였지? 위험한 관계. 네. 예, 그런 영화라거나 이런 스타일로 차라리 만들거나 뭐 이랬으면 차라리 난데, 이 영화는 이도저도 아닌 걸 선택하기 때문에 패망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박찬욱이 안 보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찬욱이 뭐 때문에 안 보인지 모르겠네요. 이럴 거면 3년마다 복귀할 거 없이 매년 그냥 영화 찍어도 되겠다. 네. 3부가 원래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차라리 더 원작대로 갔으면
원작에서는 나중에 그 탈출하고 뭐 이런 장면이 없고 그 감옥에는 들어가는 감옥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아가씨가 나중에 꺼내준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됐네요. 네. 3부가 아예 그냥 불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하지만 그래도 박찬욱이고 3년 만에 뭐 몇 년 만에 찍은 영화라면 이건 철저하게 첫 번째로 갔어야 했다. 야해야 했다. 더 그러니까 끔찍하게 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노출 수위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네. 이 정도로 충분한데 훨씬 더 끔찍하게 야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배우들이 은퇴하거나 힘든 타격을 입겠죠. 견뎌낼 수 있는 배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 정도 영화는 찍어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니, 나홍진이 그런 영화를 찍는 판에 박찬욱이 이러면 안 되지. 이 영화를 어디다 내놓겠어요? 이게 뭐 맞아. 이 영화 우리가 새롭다 하고 뭐 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비슷한 영화 100편 뽑아줄게 이러겠지. 이런 영화는 안 되죠. 네. 짝퉁과 짭 같잖아, 짭.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사드 풍이고 금병매 풍이에요. 이건 사드나 금병매를 넘어서는 게 아니야. 맞아요. 같지도 않아. 이건 풍이야, 풍. 가져가서 막 그러겠지. 이건 핑거 스미스의 원작을 차용해서 최대한 이런 풍으로 찍어봤습니다. 뭐 이런 이런. 근데 뭐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뭐 중국에서 유행하는 거 비슷하게 만들면 되나? 아니지. 이거 아가씨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레즈비언적인 거 나온다, 뭐 나온다 해가지고. 또 워낙 그 원작이 좀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나름 유명하죠. 네. 보면은 캐스팅 같은 것도 되게 기대해야 될 만한 거였고 캐스팅 같은 걸 보면은 이 배우들은 사실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를 박찬욱이 제대로. 그지.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나홍진 감독 물론 개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나홍진 감독은 그 일본의 명배우 쿠니무라 준한테 그 고라니 시체 뜯어 먹으라고 죽은 거 그런 거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먹었다고 하죠. 아니 그러면은 김민희 씨한테 변태적인 섹스 같은 거 막 그런 장면을 물론 노출 수위는 그 더 가져가든 덜 가져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암시하는 장면이거나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압제를 보여주고 조진웅한테 더 변태적인 할아범으로서의 욕구를 보여주고 하정우를 개쫄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쭈구리로. 그러니까 하정우가 막 나는 뭐랄까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여기서 왔더니 좋댔다 생각하고 막 나가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더 수키를 조지고 그럼 수키와 그런 더 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거대한 저택에서 마지막에 아니면 차라리 이것도 안 되면 이걸 아예 괴수물로 만들어도 되는 거지. 문어를 풀어놓는 거지. 문어가 갑자기 1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거 좀 안 돼? 문어를 풀어놔도 막 다 잡아먹고 하면 되잖아. 크라켄 뭐 이런 것처럼. 하긴 어차피 지금 3부가 그쵸, 판타지인데. 네. 막 나중에 수은 피면 수은 중도 문어 돼가지고 막 올라가거나. 이게 뭐야. 나중에 코우즈키가 문어한테 죽는다든가. 그죠. 코우즈키가 문어한테 죽는 거 괜찮네. 그러니까 코우즈키의 진짜 멀리 있는 모습.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쳐다보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중압감 같은 거를 살짝만 보여줬는데 맨 마지막에 그 하정우 양이 연기했던 백작이랑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너무 완전 그 앞에 쌓아놓은 것도 얼마 없긴 한데 그것마저 다 무너져 버린. 암살 같잖아 진짜. 브러닝 셔츠 입고 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영화의 사사키 부인이 중간 보스였어야 됐어요. 네. 사사키 부인은 중간 보스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네. 위에 대보스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키를 지배하지? 네. 이 느낌이에요. 사사키한테 지배 당할 것 같아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어야 돼. 나는 진짜 이 영화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봤으면 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별로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탈출시키면서 뱃머리 깨고 막 그 담 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 이 영화가 그 정도의 클래스면 안 돼요. 진짜. 이거를 깰 때 훨씬 더 큰 통쾌함이 있어야 되고 뱀이 아니라 뭐 문어가 있다던가 네. 처음부터 문어 거기다가 뭐 이 여자애도 같이 넣는다는구나 네. 뭐 잘못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해놔야지. 이 정도의 공포감은 뭐랄까 진짜 그냥 형사 액션물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밀실 공포가 숨막히는 공포가 전혀 아니고 반성 좀 해야 돼요. 마지막에 생각해봐. 곡성에 나홍진은 그냥 아역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네. 근데 얘는 다 큰 34살짜리 걔를 아역처럼 취급해, 김민희를. 그런데 사람들은 김민희 보고 연기 잘한다고 하는 거지. 나홍진의 그걸 압제를 견뎌내면서 그런 연기를 보여준 그 쿠니무라 준과 그 아역 있잖아요. 네. 이름도 기억 못하네, 심지어. 이 충격 때문에 그래, 그 영화가 준 충격 때문에. 근데 박찬욱의 영화 속에서의
김민희나 뭐 이런 조진웅이 진짜 저는 실망에 그칩니다. 이 정도의 배우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집이나 가라 홍상 선한테. 진짜. 아, 근데 조진웅 씨는 그러니까 너무 못 보여준 거지. 보여줄 기회가 너무 없었던 거지. 제가 좀 잘했으면 비난? 보여줬겠죠. 그런가? 저도 조진웅 씨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독 탓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조진웅 씨도 그 사이에 코믹 연기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선택한 게 코믹 연기였어요. 제 생각에 박찬욱 감독이 그거를 지시했을 거라고 완전히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혀에다가 물감 바르는 거 네. 그거 되게 공포심 느껴지게 연기할 수 있었는데 조진웅 씨 의도적으로 코믹 연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수훈신도 그렇고 계속 코믹 연기를 했어요. 조진웅 씨는. 저는 그게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 중간에 얘가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는 지식의 공간이고 막 이러면서 마치 그 갓 오브 이집트의 네. 그 걔가 신든 신이 하듯이 그딴 짓 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코믹이었어요. 네. 조진웅 씨가 그러면 안 돼요. 되게 등장신이 적어도 사사키 부인만큼 했어야지. 이게 뭐야. 중간에 뭐 사사키 부인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배우가 사사키 부인이랑 문소리 씨였어요. 너무 가볍잖아. 중간에 뭐 하정우 씨가 거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네가 꼬시면 안 넘어가야 할 사람 있냐, 누구냐 막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하정우가 가지고 놀잖아요. 백작이. 네, 맞아. 말 같지도 않은 장면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영화를 패망으로 가져가는 차라리 컨셉이죠. 그럴 거면은 딱 그런 가지고 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둘이 만났으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정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때 백작이 훨씬 위인 것 같은. 훨씬 그런- 위쪽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만무라 서적에서 전화 오게 하고 뭐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계획해요. 백작은 다 계획하고 거기에 걔는 누구지? 코 뭐야? 코우즈키. 코우즈키는 막 놀아나는 네. 이런 컨셉으로 그려지는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 반대였어요. 백작은 지금 뭣도 아니에요. 겨우 조그만 범죄 조직 하나 이끌고 있는 찌질이 사기꾼이고 코우즈키는 진짜 무일푼 조선인이 네. 거대한 저택에 거의 일본인으로 개명해서 사는 네. 거대한 세력을 일가를 일군 사람이에요. 말이 돼요 이 컨셉이? 아니 걔는 원래 어디서 되게 실력 있는 애가 아니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부자가 돼 있고 엄청난 세력을 구축한 한국인 출신의 네. 코우즈키고 얘는 상대도 안 되는 캐릭터인데 둘을 맞붙여놨더니 그 꼴이 벌어지는 게 네. 이 영화의 아니함이라는 거죠. 코우즈키의 이 거대한 번태적 야욕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욕 때문만이 아니라 네. 이 여성분들 다 쫓아냈어야 돼. 진짜. 진짜 내가 볼 땐 이 여성 관객들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실제로 이 성의 세계는 깊고 넓다. 네. 세상에 수많은 변태가 있지만 제 지론이거든요. 세상에 변태는 없다. 대신에 이제 각자 합의한 역치가 있을 뿐이다. 합의한 역치가 있을 뿐이다. 뭐 문어 좀 과하긴 하죠. 대부분이 과하겠죠. 뭐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도 못 견딜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변태는 없다. 네. 변태는 없다. 블랙홀이 별을 빨아들이는 게 세상인데 변태가 어딨어요. 그럼 블랙홀 앞에 가가지고 변태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원래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화 추천 비추천으로 가봅시다. 네. 먼저 최 기사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말이에요. 음, 그 별점으로 주면은 3점. 짜네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장면들을 그 장면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에 뭐 별 미장센이라고 느껴질 만한 게 별로 없었고 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그 영화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근데 그 영화에서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엄청 깊이 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뭐 별로 남는 게 없는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3부가 다 망쳐버린 느낌이었어요. 3부 보면서 좀 속으로는 많이 웃었습니다. 네. 웃겼어요. 웃으라고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보말 주시고 저는 이 영화 추천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박찬욱이기 때문에 실망했지 네. 박찬욱을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잘 만든 상업 영화라고 생각해요. 1, 2, 3부 저는 나름대로 다 색깔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봤어요. 무난하게. 원작이 있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그랬고요.
그 속에서 김태리라는 배우는 상당히 합격점을 줄만했고 하정우도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대신에 조진웅과 김민희는 실망스러웠다라고 배우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소리 씨랑 앞에 말씀드린 김혜숙 씨는 잘했어요. 제 생각에 정말 잘했고 그 두 배우가 있어서 영화가 되게 풍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쉬웠던 건 이 영화가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지점들을 나아갈 수 있음에도 다 팽개치고 되게 아니한 선택들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 더 야하고 더 잔인하고 더 괴팍하고 더 음험하고 더 무섭고 더 늪지대같고 계속 비만 오고 탈출하고 싶지만 이 젊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야욕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서의 그것,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는 백작이나 수키의 그런 모습들, 그걸 일깨우고 탈출하려 하지만 더 무섭고 너무나 높아서 그걸 하고 싶지만 도전이 쉽지 않은 그 코우주키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다 억압이 돼 있으면서 그 속에서 모두가 변태라고 하지만 저는 변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어의 활약까지, 이런 것들의 수많은 가능성이 다 차단된 채로 너무나 CJ스러운 영화로 펼쳐졌다. 이게 CJ가 제작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나 안전하게 갔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지만 탈출하는 장면이 그냥 뻔한 얘기로 보면 그 탈출하는 장면 나름 괜찮거든요. 뭐 나의 타워코, 나의 수키, 나의 왕자님 막 이러면서 뱀 모가지 깨고 거기 막 하고 그 속에서 코믹하게 다시 넘어와서 막 발대주고 그 달려나가면서 약간 요즘 그 변태적인 건 못 견디지만 고풍스러운 건 좋아하는 우리 많은 관객분들이 우리 페미니즘적인 영화야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여성 버디물로서의 그런 표정 연기나 이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찍어주고 약간 그런 떠먹여주는 거죠, 맞춤형으로. 니들 이거 좋아하니까 가져. 니들 좋아하니까 가져. 이런 느낌. 보통 이렇게 환하고 좋은 거 까는 사람은 없거든요. 악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다 좋아. 다 박수 쳐야 되는 느낌. 이 문어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는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저는 반대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홍진이 그렇게 반동적인 영화를 갖고 와서 기독교도적인 아닌 척하면서 하면서 무슨 인간이 걸어온 수천 년의 그 지성의 역사, 찬란한 역사를 욕하는 영화를 욕보이는 영화를 찍는 그 나홍진의 패기에 비해서 박찬욱은 이 복수는 나의 것으로부터 엄청 퇴화했다. 진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그랬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다 해본 것 같고요. 결말은 어떠셨어요? 결말 수은 중독으로 죽이는 거요? 아니요. 두 사람의 러브씬으로 끝나는 장면. 나 다 가서 이제 구슬 넣는 거? 네. 그것도 아쉬웠죠.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구슬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이 영화의 클래스에 제가 기대한 거에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김민희 씨한테 그런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구슬이라는 게 김민희가 아니야, 얘 내가 볼 때. 김민희가 이게 가슴이 작아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영화에 박찬욱이 쓸만한 그런 야함의 그게 없어요. 김옥빈 씨를 썼을 땐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여지는 그 수십 년의 그 음란의 압박을 견뎌내고도 살아남는, 목을 안 매단. 근데 이제 한계치까지 와서 목을 매달까? 탈출할까를 고뇌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인데다가 엄청 음험하고 스키를 엿먹일까 말까도 고민했지만 감화돼서 나온 그 여자의 그게 전혀 안 담겨있어요. 그냥 백치야. 14살이야 내가 볼 때.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김태리가 진짜 말 그대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 데리고 나왔다, 애를 데리고 나왔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용했던 그 구슬 같은 경우에는 김민희 씨가 이거 구슬을 쓰는 게 자기가 그동안 당해왔던 그런 변태적인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하지? 감내할 수 있게 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 중간에 너무 이런 거에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차라리 그 구슬을 다른 용도로 썼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조진웅한테 던다거나. 맞아요. 그게 저는 그런 식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억압적인 도구가 나중에 이제 해방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문어한테 죽는다거나 구슬로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쪽한테 보여지고 이쪽 두 여자가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전반적으로. 마지막 장면은 진짜 그냥 약간 제작 CJ에서 좀 CJ가 좋아할 법한 네. 너무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벗은 거에 비해서 보여준 게 없어요. 네. 노출을 감행할 땐 그만큼의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없었다. 네, 아쉽습니다. 결말 저는 그래서 그렇고 수은 장면은 괜찮았어요. 수은.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게 네. 그래도 다행이다. 네. 자질은 지키고 죽을 수 있었어. 아 진짜 최고의 진짜 사나이구나. 사나이다. 진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나이였어요. 네. 저는 백작. 백작 네. 진짜 멋있었다. 후회 없이 죽는구나. 네. 손가락이 잘리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고 네. 끝까지 그 처음부터 다 관객 예상하잖아요. 네. 그 담배가 뭐 죽은 자살용이겠구나. 네. 그게 좀 아쉬웠죠. 저는 이게 백작도 되게 어설펐던 게 뭔지 알아요? 백작이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네. 코우즈키를 가지고 놀 인물이면은 네.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 히데코한테 약 진짜로 안 줬어요. 진짜 약 안 줬어. 제이슨 본? 네. 그런 애도 총 뺀 총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네. 첫건물에서도 낯쏘라고 할 때는 맞아요. 그런 거 하는 판에 여기서 코우즈키를 가지고 노는 인물이 여자애한테 진짜 약을 줘? 어떻게 쓸 줄 알고? 걔 죽으면 진짜 다 끝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캐릭터 계산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야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원하면 야한 걸 보고 싶으면 제가 AV 다운받아서 보면 네. 되죠. 이걸 야한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영화는 야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박찬욱이 돈을 벌더니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추구하는 게 세지지 않구나. 너무나 아니야. 호즈키가 너무 아쉬워요. 호주께 진짜 아쉽죠. 영화의 완전 끝판왕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제프리 럭시의 사드보다도 약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서문경처럼 돼야 되거든. 진짜 금병내. 진짜. 사사키 부인. 그 꽃가뱀 알아요? 꽃가뱀? 일본의 그 와세다데 나온 그 에로 영화는 아니고 에로 형태의 상업 영화의 거장이 있어요. 꽃가뱀 1, 2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 보면 진짜 변태 영화라고 막 할 수도 있는데 야하거든요. 네. 근데 그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그 부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고 암시장 같은 데서 네. 막 여자한테 변태적인 거 막 가고 근데 거기서는 약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려온 여자들이죠. 네. 빚을 못 갚아서 네. 팔려오거나 이런 여자들한테 시도하는 건데 거의 그 정도의 야함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변태적인 야함이. 그래서 그 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극단적인 야함을 추구하는 이 코우즈키 어떻게 보면 야함이 변태적인 음란함과 네. 억압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학처럼 느껴지고 그 미학이 누군가의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해서 관객들이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쪽을 비난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김민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얼마나 힘든데 책 읽는데 얼마나 힘든데 연기 잘했다 연기 잘했어요? 진짜 나 어이없어서 얼마나 힘든데 막 이래요. 홍상수 영화에서는 잘했다고 그러겠지 이건 뭐 장동건 씨랑 우는 남자에 나와서 1대1 연기할 때도 전 장동건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소수설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미녀 안 까거든요. 네. 근데 김민희 씨는 좀 부럽네요. 이제 내 여자 아니니까. 자, 그럼 오늘 영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씨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과격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실 수 있어요. 악플을 달아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플 좀 달아줘요. 요즘 한 달에 하나가 안 다녀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순위권 계속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방송 올라갈 때 김기사 추천이라고. 네, 김기사 추천이라고 쭉 가는 거예요. 김기사 추천이라고 이것 때문에 아가씨 김기사 추천. 문어 좋다. 야. 자, 그럼 오늘 영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 최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 소모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우리 최 기사가 잘 놀아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행복하세요.